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시장에서 삼성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을 뒤집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처음으로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의 HBM4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국제 표준인 초당 8GB를 훨씬 뛰어넘는 11.7GB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HBM4 개발에 원시 D램과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해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초당 13GB도 가능하다면서 경쟁사들보다 기술력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HBM4는 GPU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자체 칩을 개발하는 다수의 빅테크들에게 HBM 공급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은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은 선제적으로 HBM4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수준인 D램 생산 능력과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수요 확대에도 단기간 내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2028년 본격 가동될 평택 사업장 2단지 5라인은 HBM 생산 능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중장기적인 수요를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HBM4의 업그레이드 메모리인 HBM4E 샘플을 출하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내년 미국 현지에서 합작사를 통해 히토리와 영구 자석을 처음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광물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원료인 히토류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9월쯤에 이제 업무 협약 맺었던 게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히토류와 연고자석 통합 생산단지를 짓고 내년 현지에서 두 제품을 처음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미 현지 광물업체인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와 체결했던 히토류 공급망 강화 업무 협약이 구체화된 건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작사가 브라운필드형 투자로 생산단지를 착공할 것이라며 내년 히토류가 주 원료인 연고자석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어진 공장을 사들이는 브라운필드 형태는 새로 짓는 그린필드형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생산 시점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합작사는 전 세계 광고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새로운 거점으로 조달해서 분리와 정제는 물론 연고자석 제조와 재활용 등 전 공정의 일원화를 목표로 합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연고자석 같은 중간재나 완제품도 한 곳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을 보여지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히토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에서 히토류와 연구자석을 생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데요. 다른 우리 광물들과 달리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상당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죠. 이 연고자석의 주 원료가 히토류인데 연고자석이 전기차 구동 모터나 무기, 로봇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붐이 불면서 연고자석이 필수적인 고출력 전력용 이 발전과 송배전 설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사업으로 일컫고 있는 모든 미래 먹거리가 히토류 또 연고자석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히토류 시장 규모가 수요가 폭증해서 연평균 6.5%씩 성장해서 10년 뒤면 126억 달러로 치솟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중국이 최근 미국 등을 대상으로 히토류 그리고 또 연고자석 공급을 통제하거나 중단, 또 단가를 높여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비중국 공급망을 짜자고 손을 내밀고 있고
최전선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예. 포스코인터 외에도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들어간 우리 다른 국내 기업들도 있는 겁니까? 네, 먼저 LS 전선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조 원을 들여서 현재 최대 규모 해적 케이블 공장을 세우기로 했었던 미국 버지니아 일대에 영구자석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공장 인근에 영구자석 공장을 두게 되면 해상 풍력과 AI 분야에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고려해안도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지난달이었습니다. 현지 회사인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내년이면 이제 100톤 규모의 상업 가동을 하겠다며 히토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고요. 두 기업이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포스코인터는 이미 조 단위 일감을 확보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나 오세아니아, 아시아 소재 30개 기업과 히토류, 영구자석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개별 종목만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규 거래 시간 외에도 ETF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 역시도 현재 대비 20에서 4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미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 개설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9월까지 ETF 거래 I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금융당국 심사가 통상 2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인가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ETF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서비스 개시 초기엔 10개 ETF 종목으로 시작해 3주 내 100개 수준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삼성전자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포함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대체거래소 ETF 거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프리, 메인, 애프터 세션으로 운영되며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은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격 제한 폭과 호가 단위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ETF 거래 수수료입니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레이드 측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20에서 40% 저렴한데 그런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본 컨셉은 비슷하게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TF 거래를 위해선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거래 수수료 면제 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규 시간 외에도 대체 거래소를 통해 ETF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데다 사실상 거래 수수료까지 저렴해지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ETF 수수료 인하 압박과 거래 시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는 당뇨나 기타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 실비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무려 평균 570% 급증하면서 이 같은 꼼수를 활용한 보험 사기 의심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사기 신고 기간을 최소 3개월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비만 주사 치료제 마운자로 실비 청구 방법에 대한 카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혈당 수치, BMI 수치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잘 써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서류는 최대한 써드리고는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원장님이랑 상담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 마운자로를 처방해준 것인데 다른 목적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의 마운자로 실비 청구 건수는 지난 4개월 동안 평균 570%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보험사의 증가율은 무려 723%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비만 치료 목적의 마운자로 사용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경우 같은 기간 실비 청구 건수 증가율은 32%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마운자로가 상대적으로 보험 처리를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지만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운자로 실비 청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 업계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지급 심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손보사들은 마운자로를 당뇨로 실비 청구하면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요구하고 당뇨병 약이 함께 처방됐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청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기존 자동 심사 처리되던 방식을 수기 확인으로 바꾼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보험 사기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운자로 실비 청구 건수가 폭증한 만큼 부당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주사치료제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고 있던 소비자들이 실손 세대를 단기간에 갈아탈 가능성은 적은 만큼 당국과 보험업계는 마운자로 처방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린입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가운데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BNK와 JB, IM금융지주도 역대급 실적을 나타냈죠. 하지만 지방 금융지주의 경우 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마냥 축포를 터뜨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대출 부실이 늘고 건전성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은행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9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어서 회수가 어려운 대출, 이거를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를 넘어서면 경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1%를 넘어섰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0.2에서 0.3%대임을 감안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요. 사실 부실 대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이걸 가뿐하게 감내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방은행들은 부실 대비 능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NPL 커버리지 비율은 102.9%로 간신히 100%를 넘어섰는데요. NPL 커버리지 비율이란 사실상 은행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의 잔액 대비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말합니다. 이 지표가 100% 이하이면 부실 채권에서 전액 손실이 나도 이를 충당금으로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1년 새 이 NPL 커버리지 비율이 심한 곳은 100%포인트 넘게 떨어질 정도로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방은행들처럼 NPL 커버리지 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30에서 20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지방은행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그리고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년 부실 대출이 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는 지역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가 될 텐데요. 일단 지방 건설 경기 올해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월 한 달에만 지방 건설업체 267곳이 폐업 신고를 했는데요. 매일 8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지방은행들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 심사 관리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평가 제도도 일부 손질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녹록지 않은 경기에 올해도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매매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새 낀 집을 살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종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미정 기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나지만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지방세를 포함해 시세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 후 4개월 안에, 지난해 새로 지정된 조정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 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인정되지 않고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서류로 증빙이 돼야 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간 미뤄줍니다. 대책 발표일인 오늘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을 산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임차인의 주거도 보호해주고요.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들에겐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정부는 또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전입신고 의무 기한도 조정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지만 임대차가 남아있다면 계약 종료 후 한 달까지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입주권도 없는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게 돼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열리지만요. 갭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때도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지만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어서 매물 잠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 지난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매물 유도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를 했는데요. 조 실장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통했던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올랐는데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한강벨트 지역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파와 강남, 서초, 또 용산의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소셜미디어에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언급한 지 약 3주 만에 송파와 성동의 아파트 매물은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진과 마포, 강동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려는 계획이 없었던 일부 다주택자도 보유세를 인상할 걸로 보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외곽 지역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강북과 금천은 매물이 줄었고 성북, 도봉 등도 매물 증가폭이 낮았습니다. 집주인들이 한강벨트로 갈아타기에는 집값이 비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을 팔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외곽 지역 주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북과 은평, 관악, 노원 등의 집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큰 진전이 없자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여야 대치로 파행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이른바 관세 롤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현재 일본과 EU, 대만은 약 15%, 인도는 18% 수준으로 최대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동차와 부품, 의약품은 물론 그간 무관세 혜택을 받던 분야까지 포함될 경우 충격은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최근 반사이익을 누려온 중국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관세 롤백은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투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수출 판단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국익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